평온해 보이는 정원 아래 차가운 나무관 속에 갇힌 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의 손에 의해 생매장 당하듯 버려진 그녀의 진실은 수년 동안 땅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어도 그 영혼의 비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딸의 꿈속에 나타나 눈물로 호소하던 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충격적인 살인의 전말.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한 남자의 잔인한 배신과 그 뒤에 숨겨진 슬픈 가족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범죄의 그림자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오후 2시 세상 천지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안타까운 사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은 외도와 집착, 그리고 정원 뒤뜰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명숙 씨는 올해 50살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로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최 씨를 만나 가정을 꾸린 이후로 그녀에게는 남편과 외동딸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명숙 씨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이었습니다. 자신을 가꾸기보다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딸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온 평생을 바쳤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고 거칠어진 손마디는 그동안의 고단한 삶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남편이 성실히 일해주고 하나뿐인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 제 몫을 다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딸도 출가시키고 집안에는 남편과 자신,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이제야말로 남편과 오붓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최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과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집에서 낡은 옷을 입고 음식을 하느라 냄새가 배어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를 고마운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화려한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가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젊고 화려한 여성들과 아내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최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이었을지 모르지만 점차 그는 내연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일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명숙 씨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밤늦게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이었지만 명숙 씨는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미 장성에서 시집간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시 방황하는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올까? 라며 말을 붙여보았지만 최 씨의 대답은 늘 차가웠습니다. 당신이나 잘해. 거울 좀 봐. 그게 뭐야? 라는 모욕적인 언사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도 오르내릴 만큼 최 씨와 내연녀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갔습니다. 내연녀는 최 씨보다 10살 이상 젊은 여자로 명숙 씨와는 정반대의 화려한 외모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그곳에 쏟아부었고 심지어는 내연녀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내를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명숙 씨는 밤마다 텅 빈 안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의지하며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었을 뿐인데 남편은 그 작은 소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 반 분노 반으로 연락을 취하던 중 우연히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살림을 차렸다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배신감이 폭발한 명숙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싸움을 하러 간다기보다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애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사준 적도 없는 비싼 옷을 입고 내연녀와 함께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 씨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안 나가? 라며 아내를 문 밖으로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곁에 있던 내연녀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명숙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울부짖으며 내연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남의 남편을 뺏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과 비명이 오갔고 이웃들이 구경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최 씨는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명숙 씨를 강제로 끌어내어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도 명숙 씨의 통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최 씨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 불청객에 대한 사리에 가까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만 없으면, 이 여자만 사라지면 나는 자유로울 텐데.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최 씨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명숙 씨는 바보같이 또 한 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듣는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명숙 씨는 남편이 드디어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하며 부어오른 눈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하겠다던 말과는 달리 말없이 현관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외부와 차단된 밀실처럼 변했습니다. 명숙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을 때 최 씨의 손에는 이미 둔탁한 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섭게. 명숙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씨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아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타격에 명숙 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명숙 씨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뒷바라지했던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제발
살려줘요. 당신 왜 이래? 그녀의 애원은 최 씨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연녀와의 달콤한 미래에 눈이 먼 그에게 안에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무자비하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명숙 씨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거실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동자에는 남편의 증오 섞인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숨소리가 완전히 멈추자 최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두려움보다는 뒤처리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치밀하고 냉정한 인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집을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창고로 가서 예전에 사두었던 커다란 나무 궤짝을 가져왔습니다. 본래 귀중품이나 농기구를 보관하려 했던 그 궤짝은 이제 아내의 차가운 관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억지로 구부려 궤짝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사람을 짐짝처럼 다루는 그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궤짝 뚜껑을 닫고 못을 박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만 외딴 시골집이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마당 뒤뜰, 평소 명숙 씨가 좋아하던 꽃밭 옆을 점 찍었습니다. 그곳은 흙이 부드러워 땅을 파기 쉬웠고 나무가 우거져 이웃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삽을 들고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삽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기 1미터가 넘는 깊이의 구덩이를 판 뒤 그는 아내가 담긴 궤짝을 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쿵 하고 관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을 때 최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흙을 덮고 그 위에 원래 있던 꽃들과 잡풀들을 옮겨 심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그는 범행 도구와 피 묻은 바닥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락스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는 그의 손길은 마치 숙련된 전문가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그는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명숙 씨의 옷까지 몇 벌과 가방도 함께 챙겨 마치 그녀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현관문을 잠그고 채 올라탔습니다. 최 씨가 향한 곳은 바로 내연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내연녀에게 이제 다 끝났어. 그 여자가 제 발로 집을 나갔으니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일 없을 거야.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연녀는 최 씨의 말을 믿는 척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최 씨는 그날 이후로 아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어 묻혀있는 그 집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장소처럼 지워버린 채 그는 타지에서 내연녀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숙 씨가 보이지 않자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명숙 엄마는 어디 갔어? 최 씨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갔지 뭡니까?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어요. 사람들은 평소 조용하던 명숙 씨가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남편인 최 씨가 저렇게까지 말하니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명숙 씨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로 치부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속 깊은 곳 차가운 관 속에서 눈을 감지 못한 명숙 씨의 영혼은 누군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그녀의 딸,
지혜 씨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면 항상 내 엄마 바람나서 도망갔다. 나한테 묻지 말라며 화를 내고 끊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의 마음속에 불안감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 꿈속에서는 늘 같은 풍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온몸에 흙을 묻힌 채 나타나 울면서 손가락으로 집 뒷뜰을 가리키는 꿈이었습니다. 지혜야, 나 여기 있다. 춥구나. 지혜야. 꿈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지혜 씨는 자다 일어나 오열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어머니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이자 절규였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장모님이 갑자기 안 보이시니 네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라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꿈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얼굴뿐만 아니라 집 뒷뜰의 특정 장소, 커다란 감나무 옆 작은 꽃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는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그녀는 직접 고향 집으로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공포스럽고도 슬픈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혜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운전하는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달래려 애썼지만 지혜 씨의 눈앞에는 꿈속에서 본 어머니의 슬픈 눈망울이 아른거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향집 근처에 다다를수록 주변 풍경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논밭과 평소와 다름없는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가 보였지만 지혜 씨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마치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집 앞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지 몇 달이 지났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하던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을씨년스러운 기운마저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예비 열쇠를 꺼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대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결코 이렇게 두지 않았을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곧장 뒷뜰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지혜야, 일단 진정해. 꿈은 꿈일 뿐이야 라며 그녀를 만류했지만 지혜 씨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장소, 뒷뜰 감나무 옆 작은 꽃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화단이었습니다. 계절마다 예쁜 꽃들이 피어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흙의 높이가 주변보다 미세하게 솟아올라 있는 것을 지혜 씨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거친 흙이 박히고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진짜 여기 있는 거야? 지혜 씨의 울부짖음에 남편도 결국 차에서 삽을 가져와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시작한 삽질이었지만 땅을 파 내려갈수록 남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보통의 땅이라면 단단해야 할 깊이인데 이곳의 흙은 지나치게 부드럽고 잘 파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최근에 땅을 크게 뒤엎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삼날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두 사람의 숨소리는 동시에 멎었습니다. 나무 괴짝의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에 오염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의 형태였습니다. 지혜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한 시골 마을은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통제하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흙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나무 괴짝은 생각보다 컸고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현장에 있던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괴짝 뚜껑을 열었을 때 지혜 씨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 명숙 씨가 차마 눈도 감지 못한 채 끔찍한 모습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명백한 타살이었고 가장 강력한 용의자는 단연 행방이 묘연했던 남편 최 씨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 위치 좌우지 추적과 주변인 탐문을 통해 그가 인근 도시에서 내연녀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 씨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도 내연녀와 함께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내가 가출한 것뿐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며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발견된 혈흔 반응과 뒤뜰관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를 살해할 때 사용한 둥이가 그의 차 트렁크 밑바닥에서 발견되자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실에서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내 인생을 망치려 했다며 오히려 죽은 아내를 탓했습니다. 자신의 외도를 들킨 뒤 아내가 내연녀의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증거들을 하나둘 제시했습니다. 범행 전 미리 나무 괴짝을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유기한 뒤 태연하게 내연녀와 살림을 차렸다는 점은 이 범죄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획 범죄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자해 보이던 최 씨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집 뒤뜰에 묻고 그 위에서 살았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네. 어떻게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저럴 수가 있어? 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던 날, 최 씨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괴짝에 넣었는지 재연했습니다. 지혜 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눈앞에서 자신의 죄를 재현하는 광경은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최 씨의 이중성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명숙이가 돈을 챙겨서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 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딸 지혜 씨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녀의 명예와 기억마저도 처참히 짓밟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끊을 수 없는 혈연의 끈,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넋이 보내는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최 씨는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감형을 시도하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엄중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 계획성, 그리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판결이 내려지던 날, 지혜 씨는 법정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지혜 씨는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모셨습니다. 뒤뜰에 그 차갑고 어두운 흙 속이 아니라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를 안치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어머니가 생전에 써내려간 낡은 가계부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사겨온 수많은 인내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억울하게 잊히지 않도록 기억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최 씨의 범죄가 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지혜 씨와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진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최 씨의 행적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명숙 씨가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소동을 피웠을 때 최 씨는 이미 결심을 굳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근 잡화점에 들러 여분의 못과 망치, 그리고 흙을 덮을 때 사용할 커다란 비닐을 미리 구입했습니다. 아내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미안하다, 대화로 풀자고 안심시키던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하면 흔적 없이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 씨가 아내를 괴짝에 넣을 당시 명숙 씨가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점입니다. 부검 결과 명숙 씨의 폐에서는 미세한 흙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관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희박한 공기를 마시며 고통스럽게 숨을 쉬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괴짝 뚜껑을 덮고 못질을 했습니다. 땅 위로 새어 나올지도 모를 작은 신음조차 막기 위해 그는 괴짝을 두꺼운 비닐로 여러 번 감싸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가 뒤뜰에서 삽질을 하던 그 긴 시간 동안 발밑의 관 속에서는 아내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사관들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정원 뒤뜰의 관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사람들은 가해자 최 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감옥 안에서도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내연녀에게 편지를 보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달라고 종용하는 등 뻔뻔한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아내 명숙 씨는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다 제거된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혜 씨는 아버지가 쓴 편지 내용을 전해 듣고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라며 절규했습니다. 지혜 씨는 사건 이후 한동안 집 뒤뜰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안의 모든 혈흔 반응을 지우고 뒤뜰의 흙을 전부 새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꽃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상징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가해자인 아버지가 결코 승리하지 못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츰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집이라며 근처에 가길 꺼리던 이웃들도 지혜 씨의 지극한 효심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보며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지혜 씨의 손을 잡으며 명숙이가 딸 하나는 참 잘 키웠어. 그 착한 사람이 하늘에서도 네 정성을 다 보고 있을 거다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숙 씨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를 뒤뜰 한쪽에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진실을 기억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최 씨와 함께 살던 내연녀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씨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그녀 역시 최 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물증이 부족해 처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초리는 법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자취를 감췄지만 평생 살인자의 정부라는 꼬리표를 뗀 채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목숨까지 앗아가게 만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이제 밤마다 꾸던 악몽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나타나는 꿈이 아니라 밝은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춥고 어두운 땅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딸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비로소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혜 씨는 가끔 어머니가 심어두었던 감나무 아래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고맙다 우리 딸,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라고 속삭이는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배우자를 외모나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생명까지 수단으로 삼는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의 실종이나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만약 이웃들이나 가족들이 조금 더 일찍 명숙 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녀의 마지막이 그토록 외롭고 처참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의 충격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지만 지혜 씨는 매년 어머니의 기일마다 그 집을 찾습니다. 그녀는 이제 슬퍼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정원 뒤뜰에 핀 꽃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을지언정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꽃들처럼 매년 다시 피어나 우리 곁에 머물 것이라고 말입니다. 범죄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남겨진 이들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끈기입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아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지혜 씨는 오늘도 어머니를 추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극은 끝이 났고 이제는 치유와 희망의 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숙 씨의 사건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이라는 판결로 끝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과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최 씨라는 인물의 내면을 더 깊이 분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냉정했고 계획적 살인마라고 하기에는 그 동기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 씨가 전형적인 자기애성 인격 장애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아내 명숙 씨를 자신과 대등한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늙고 초라해졌을 때 그는 미안함보다는 혐오감을 느꼈고 그것이 범죄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씨의 과거 행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자상한 남편이자 성실한 직장인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집안에서는 권위적이고 폭언을 일삼는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명숙 씨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며 견뎌왔던 것은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이중적인 폭력성 앞에 무력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심리적 지배가 그 가정 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최 씨는 아내에게 너는 나 아니면 살 수 없다. 내 외모를 봐라. 누가 너를 좋아하겠냐? 라는 식의 언어 폭력을 가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심리적 배경은 범행 당일의 잔혹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최 씨에게 아내의 항의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이중 생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내연녀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그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그 수치심은 곧바로 살이로 변했습니다. 살인 후 아내를 관에 넣어 매장하면서도 그는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이제야 내 인생의 오점을 지웠다는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적했습니다. 그가 범행 후 곧바로 내연녀와 여행을 가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의 뇌 구조는 이미 평범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나무 괴짝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괴짝은 최 씨가 범행 몇 달 전부터 직접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귀중한 골동품을 보관할 함이 필요하다며 목재를 구입했고 주말마다 창고에서 망치질 소리를 내며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그는 내연녀와의 관계가 깊어질 무렵 이미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는 그의 주장은 이로써 완벽한 거짓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내를 죽일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던 것입니다. 지혜 씨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악마와 한솥밥을 먹으며 얼마나 두려운 나날을 보냈을지를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탄원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숙 씨가 평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남편의 외도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증언해 주었습니다. 법정은 이러한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의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 전해지던 날, 지혜 씨는 어머니의 위패가 모셔진 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걱정은 하지 마. 법이 그 사람을 평생 가둬둘 거야. 나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바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그날 이후 지혜 씨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범죄 피해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무대였던 시골집은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곳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작은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쉴 수 있고 억울한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진실은 땅에 묻히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돌비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명숙 씨를 떠올리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범죄는 한 개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겨진 가족의 영혼까지 파괴합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그 파괴된 잔해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발과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행방불명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죽은 어머니가 딸의 꿈에 나타나 진실을 알린 것은 어쩌면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간절한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최 씨는 지금도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빼앗은 아내의 생명과 그가 짓밟은 가족의 신뢰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죄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명숙 씨의 이름은 이제 억울한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혀낸 승리자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이 잔혹한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증오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범죄의 그림자 채널은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때로는 침묵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먼저 알아봐주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제2의 명숙 씨를 막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겨진 지혜 씨의 삶과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씨의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 파장은 단순히 한 남자의 처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최 씨가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녀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명숙 씨 명의의 보험금과 토지 보상금을 노렸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명숙 씨가 가출한 것처럼 꾸며 실종 신고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아내의 인감 도장을 도용하여 재산을 처분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필체를 흉내내어 나를 찾지 마라, 혼자 살고 싶다는 짧은 가짜 편지까지 써두어 경찰의 초기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만약 지혜 씨의 간절한 꿈과 집요한 추적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영 단순 가출 후 재산 분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진실이 매몰될 뻔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최 씨의 사후 확신 편향과 통제 욕구를 지적합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아내를 땅에 묻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과거를 매장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영혼과 혈연의 이끌림이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딸 지혜 씨가 느꼈던 그 생생한 꿈과 공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수사팀에게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심리적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습니다.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사소한 위화감이 거대한 범죄의 꼬리를 잡아챈 것입니다. 사건 현장인 뒤뜰에서 발굴된 유류품 중에는 명숙 씨가 평소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그 팔찌는 지혜 씨가 첫 월급을 타서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내의 시신을 괴짝에 넣으면서도 그 팔찌를 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팔찌가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숙 씨는 차가운 땅 속에서 딸이 선물한 유일한 징표를 품은 채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렸던 셈입니다. 지혜 씨는 그 팔찌를 돌려받았을 때 어머니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처럼 느껴져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는 어머니의 무언의 약속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농촌 지역에 고립된 가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웃들은 최 씨가 평소에 명숙 씨를 무시하거나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부부 사이의 일이라며 외면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한 번이라도 문을 두드려 주었다면, 혹은 명숙 씨가 내연녀의 집으로 찾아가기 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역사회는 이 비극을 계기로 이웃 돌봄 시스템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뒤뜰 매장 사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 최 씨의 내연녀는 법적인 처벌은 피했으나 삶의 기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가 자신을 위해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공포를 느꼈다고 증언했지만 대중은 그녀를 공범이나 다름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탐했던 최 씨의 재산과 애정은 피로 물든 비극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국 살던 곳을 떠나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살게 되었지만 평생 동안 그 끔찍한 괴짝의 환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욕망의 대가는 이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이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최 씨는 끝까지 명숙 씨의 외모와 게으름을 범행의 변명으로 삼았습니다. 집에 오면 짜증만 났다.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그의 발언은 방청석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 행위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 후에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일말의 반성 기미가 없다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는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뺏는 것을 넘어 그의 뒤틀린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부정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지혜 씨는 이제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발견한 낡은 요리책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책장 사이사이에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과 조리법이 꼼꼼하게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남편의 배신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밥상을 고민하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 요리책을 보며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슬픔을 지탱해 주는 것은 결국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기억들이었습니다. 범죄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흉터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남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함이 결합될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는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딸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회의 노력으로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악행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은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과 생명에 대한 예의입니다. 명숙 씨는 이제 뒤뜰의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빛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비극의 기록은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사건 이후 강화된 법제도와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해 그리고 지혜 씨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담아보겠습니다. 명숙 씨 사건이 남긴 충격은 법정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폭력과 그루밍 혹은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심리적 지배의 위험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최 씨의 범행은 단순한 치정살인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자아를 수십 년간 파괴해온 정서적 학대의 비극적 결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명숙 씨의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고 그녀가 오로지 자신에게만 종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명숙 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오랜 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남편의 폭언과 세뇌에 의해 나 같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 씨가 명숙 씨를 살해한 뒤 정원 뒤뜰에 매장한 행위 자체에도 심오한 범죄 심리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멀리 버리지 않고 자신이 매일 지나다니는 마당에 묻었습니다. 이는 시신을 은닉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아내를 죽여서라도 영원히 자신의 집, 자신의 통제권 안에 가두어 두겠다는 소유욕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이 바로 발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에서 내연녀와 전화를 하고 일상을 보냈다는 점은 최 씨가 명숙 씨를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닌 처리된 물건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태도는 최 씨가 현장 검증 당시 보여준 담담한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명숙 씨의 딸 지혜 씨는 피해자 유족으로서 겪어야 할 또 다른 고통, 즉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느냐, 엄마가 너무 답답하게 살았던 것 아니냐며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지혜 씨는 이러한 2차 가해에 맞서 어머니의 일생을 대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을 통해 어머니가 얼마나 치열하게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결코 어리석음이 아닌 숭고한 책임감이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최 씨가 내연녀에게 건넸던 고가의 선물들이 사실 명숙 씨가 딸의 결혼을 위해 평생 아껴 모았던 비상금과 폐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최 씨는 아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딸을 향한 사랑마저도 훔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경찰이 최 씨의 비밀 금고를 열었을 때 그곳에는 명숙 씨가 딸의 첫 돌 때 해주었던 돌반지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지혜 씨는 아버지는 어머니의 추억까지도 모두 죽였다며 통곡했습니다. 이 발견은 최 씨에 대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으며 그의 범죄가 얼마나 파렴치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범죄 현장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훼손하려 했던 정원의 흔적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꾸던 꽃들의 종류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최 씨가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오래되어 정원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단순히 슬퍼하는 유족에 머물지 않고 어머니를 대신해 진실을 말하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죽은 명숙 씨가 딸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자신들의 무관심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명숙 씨 사건을 기점으로 가정폭력 예방 수칙을 만들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활동을 정례화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싸움 소리를 더 이상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명숙 씨가 살던 집은 비록 철거되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명숙 씨라는 이름이 함께 지켜야 할 이웃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공동체의 의식을 깨우는 뼈아픈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법무부와 관련 단체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성인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기존에는 성인 가출의 경우 자발적 행위로 간주하여 초동 수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나 명숙 씨 사건 이후에는 가정폭력 이력이 있거나 주변 정황이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명숙 씨의 죽음이 법적,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길잡이가 된다면 어머니도 하늘에서 조금은 위안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교도소 내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나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 여자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얼마나 치유되기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없으며 오직 자신의 죄업만이 그를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반면 명숙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수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 진실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혜 씨는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린 그 정원 뒤뜰에 서서 하늘을 봅니다. 이제 그곳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어머니와 자신의 영혼이 깊이 교감하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하며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명숙 씨 사건은 우리에게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범죄의 그림자 채널은 오늘 명숙 씨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을 묵인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은 결코 땅 밑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태양 아래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 씨의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극적인 증언들과 지혜 씨가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찾아낸 마지막 반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명숙 씨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재판 과정에서는 그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지혜 씨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 하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어머니 명숙 씨가 남편 최 씨의 외도 정황과 폭행 사실을 꼼꼼하게 기록해온 일기장과 함께 최 씨가 내연녀와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가 녹음된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이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언젠가 딸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건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명숙 씨의 피 맺힌 절규가 가득했습니다. 그이는 오늘 또 집을 비웠다. 내가 물으면 죽이겠다고 눈을 부라린다. 하지만 나는 견뎌야 한다. 내 딸 지혜가 행복하게 살기 전까지는 이 가정을 깨뜨릴 수 없다. 명숙 씨는 남편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죽더라도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최 씨가 나무 괴짝을 만들던 날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남편이 창고에서 이상한 상자를 만들고 있다. 내 치수를 재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소름이 끼친다. 어쩌면 저 상자가 나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기록은 최 씨의 범행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살인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일기장이 공개되었을 때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끝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아내가 죽음을 예견하며 쓴 일기장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녹음기 속 최 씨의 목소리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는 내연녀와 통화하며 그 할망구만 사라지면 그 집이랑 땅 다 우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곧 처리할 테니까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최 씨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재산을 노린 탐욕에서 비롯된 비인간적인 범죄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혜 씨는 법정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최 씨를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은 아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했어. 지혜 씨의 일갈에 늘 당당하던 최 씨도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죽은 아내의 치밀함에 의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처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헌신을 이용하고 그녀의 생명을 물질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 또한 극히 잔인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비극은 최 씨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녀는 최 씨가 아내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져다주는 돈과 선물에 눈이 멀어 방조했습니다. 그녀는 법적 처벌의 경계선에서 교묘히 빠져나갔지만 지혜 씨는 그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값으로 호요식한 당신도 공범이다라는 것이 지혜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내연녀는 최 씨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정의는
법전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서서히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혜 씨는 어머니가 일기장에 남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지혜야, 이 글을 네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단다. 너는 부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거라. 명숙 씨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보다 딸의 미래를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의 그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편히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숙 씨의 일기장 이야기가 전해지자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 덕분에 악마 같은 최 씨가 죗값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명숙 씨가 묻혀있던 뒤뜰에 작은 기념식수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매년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며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혜 씨는 가끔 그 나무를 찾아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범죄 현장이 아니라 그리움과 사랑이 교차하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그림자는 깊었지만 그 끝에는 결국 진실의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탐욕을 이기는 것은 결국 진실을 향한 용기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 씨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자신이 묻어버린 것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혜 씨는 이제 어머니가 못다 산 삶까지 합쳐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범죄의 그림자 채널에서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명숙 씨가 남긴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9편에서는 사건 이후 지혜 씨가 겪은 심리적 변화와 그녀가 어떻게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숙 씨가 남긴 일기장과 녹음기는 단순한 증거물을 넘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그녀의 삶과 죽음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명숙 씨를 남편의 배신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 가련한 피해자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진면목은 누구보다 강인하고 치밀하며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정의를 설계한 한 명의 투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최 씨가 자신을 해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도망치는 대신 증거를 수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단순히 도망쳤다면 최 씨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감춰졌을 것입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남편이라는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머니가 겪었을 그 고독한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밤마다 옆방에서 남편이 괴짝을 만드는 망치질 소리를 들으며 일기를 써 내려갔을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혜 씨는 어머니가 단순히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기장과 녹음기를 찾아내라는 간절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왔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고통을 다른 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어머니가 보여준 그 강인한 의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 씨의 범행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그가 근무했던 직장과 주변 인맥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멀쩡하고 예의 바른 사회인이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그가 뒤뜰에 아내를 묻고도 다음 날 출근해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몸서리쳤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평범한 악마들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은 이처럼 우리 곁에서 선량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사람의 내면과 평소의 가치관을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그 집을 허물고 남은 터에 작은 도서관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평생 책 한 권 편하게 읽지 못하고 노동과 인내로 점철된 삶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 도서관 이름을 명숙의 서재라고 지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원 뒤뜰, 어머니가 갇혀 있었던 그 차가운 땅 위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혜 씨를 돕는 익명의 손길들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명숙 씨의 사연을 듣고 위로의 편지와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어머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어떤 이는 어머니를 추모하는 시를 지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지혜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죽음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공감과 연대는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한 곳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혜 씨는 후원금을 바탕으로 명숙재단을 설립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 폭력적인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공범이나 다름없던 내연녀에 대한 추적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지탄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번 거처를 옮겼지만 지혜 씨와 시민단체들은 그녀가 부당하게 취득한 최 씨의 재산을 모두 환수하기 위해 끈질기게 법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그녀가 최 씨로부터 받은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불륜과 살인이 결합된 범죄에서 내연관계의 인물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이제 매달 한 번씩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도록,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끝까지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 씨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단호한 눈빛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을 한 절씩 읽어줍니다. 그것은 최 씨에게 그 어떤 형벌보다 무서운 영혼의 고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파멸을 설계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명숙 씨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명숙의 서재 앞마당에는 그녀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작은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을 들고 명숙 씨의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명숙 씨는 더 이상 50세의 지친 가정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켜낸 당당한 여성의 얼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추모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땅속에 묻힌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정의의 꽃을 피울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비극은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명숙 씨 사건은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인간의 사랑과 용기가 어떻게 악을 물리치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지혜 씨의 삶은 이제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범죄의 그림자는 거쳤고 그 자리에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범죄의 그림자 채널은 명숙 씨와 지혜 씨가 보여준 그 뜨거운 진실의 힘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명숙 씨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시편에서는 이 모든 대장정의 결말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 그리고 지혜 씨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당부를 담아보겠습니다. 명숙 씨 사건의 긴 여정은 이제 그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뒤뜰에 차가운 흙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억울함을 푸는 과정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해자 최 씨는 결국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고 그가 탐했던 부정한 욕망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명숙 씨가 남긴 희생과 사랑의 기록은 딸 지혜 씨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지혜 씨는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피해자의 자녀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명숙의 서재는 매일 밤 불을 밝히며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모두 정리된 어느 화창한 오후, 지혜 씨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정원 뒤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피 비린내 나는 범죄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를 기리며 심었던 나무가 어느덧 훌쩍 자라 무성한 잎을 틔운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는 나무집 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잘했다 내 딸아, 이제 정말 고맙구나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지혜 씨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여성의 마지막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은 나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기를. 지혜 씨는 그 문구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과 기만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어떻게 범죄의 토양이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의 용기가 있다면 아무리 깊은 땅속에 묻힌 비밀이라도 반드시 햇빛 아래 드러난다는 진리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명숙 씨가 남긴 녹음기와 일기장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악에 맞서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명숙 씨의 이름을 억울한 피해자가 아닌 진실의 수호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범죄는 육체를 훼손할 수 있지만 한 인간이 남긴 숭고한 가치까지 매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혜 씨는 재단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담 현장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 엄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은 수많은 여성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지혜 씨는 실종 사건 수사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2의 명숙 씨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슬픔이 승화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방패가 된 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성인 실종 사건은 예전처럼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가족의 호소는 즉각적인 국가적 대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도 한동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를 거듭했지만 사회의 냉담한 시선과 철저한 증거 앞에 결국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담장 안에서 자신이 죽인 아내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 지혜 씨가 매달 보내주는 어머니의 사진과 일기사본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짓밟았던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는 뒤늦은 후회 속에서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 명숙 씨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공포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것일 뿐입니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결국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해자를 심판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명숙 씨 사건의 긴 기록을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잔혹한 범죄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인간애와 정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숙 씨가 보여준 인내와 지혜 씨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 주변을 서성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실의 귀를 기울인다면 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명숙 씨는 이제 하늘에서 딸의 행복을 지켜보며 평안히 쉬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정원에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이며 그 향기는 진실을 기억하는 모든 이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범죄의 그림자 채널과 함께 명숙 씨 사건의 전말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께 단순한 자극이 아닌 주변을 돌아보고 소중한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은 멈추지 않고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매일 오후 2시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